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류전압 관계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P형과 N형 반도체를 붙였을 때 왜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좀 더 앞으로 가서 지난 시간에 그 좀 큰 그림을 보러 갑시다. 쭉 앞으로 가면 어딨니? 어디 갔냐? 아, 여기입니다. 어프로치. PN 접합을 통해서 만든 다이오드가 왜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정량적으로, 정성이 아닙니다. 정량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밟아야 한다라고 했었고, 지난 시간에 이 가장 지루하고 힘들고 여기서 이제 나는 반도체 만들겠구나 하고 마음먹는 그 라인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번 단계에서 했던 얘기 간단히 리뷰하고요. 2단계, 3단계 하고, 네,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먼저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떠올려 보면 소수 캐리어, 즉 N형 쪽에 있는 홀, P에서 넘어왔겠죠. P형 쪽에 있는 전자, 그 전자는 N형에서 넘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소수 캐리어가 되는데 그들이 P형과 N형 각각의 영역, 즉 공핍층 바깥 영역이죠. 거기는 쿼자인 뉴트럴 영역이라고 해서 전기장이 사실상 0이다. 실제 0은 아닌데 거의 0이라서 전자나 홀이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 액션은 DDR 세 개 중에 두 번째 D인 디퓨전이었고요. 그 디퓨전에 의해서 어떻게 전자나 홀이 이동하는지에 대한 방정식은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이 자연계의 법칙을 잘 따르는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 세컨 오더 리니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자세한 얘기들은 혹여라도 더 궁금하시면 이 강의 말고 반도체 물리라고 명명되어 있는 학부생 대상 강의에 자세하게 얘기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 이계 선형 미방을 나는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학 수학 수업을 제가 녹화해 둔 거 한번 쭉 들으시면 긴 호흡으로 앞으로 미분 방정식 풀이 방식에 있어서 이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는 안 나오는 거지만 한번 쭉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코자인 뉴트럴 영역 안에 소스 캐리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푸는데 왜 푸냐? 풀이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풀이의 목적이 우리 지난 시간에 강조한 이 녀석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P에서 N 방향을 X라 잡고 내가 인가한 전압이 forward인지 reverse인지에 따라서 실제 이 서브 스크립트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내가 노는 놀이터죠. P형 반도체 안에서 그 이제 주인공이죠. 전자의 농도가 델타니까 평형 대비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래서 excess electron concentration in p-type as a function of x and 뭐 for a given bias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뭐 excess hole concentration in the n-type region as a function of x for a given bias VA 뭐 이렇게 여러분 원서에 나올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패턴대로 이렇게 수학 기호가 쭉쭉 붙어 있는 걸 이해하시면서 원서를 많이 읽어보시길 저는 하여튼 강조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 이계 미방을 풀면 결국은 네, P 사이드, N 사이드에 델타 NP를 X와 V에 대한 함수로 쓸 수 있었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계 미방을 풀려면 결과적으로 경계 조건이 필요하니까 그 경계 조건 두 가지 P 사이드, N 사이드 뭐 결국 마이너스 XP면 공핍층 엣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면 공핍층 넘어 저기 메탈 전극하고 만나는 P형의 저 바깥쪽 영역은 그렇게 해서 미분 방정식 푸는 과정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메모리 리프레시 해보면 공필층 엣지에서 이렇게 그 P형 쪽 해가지고 공필층 엣지에서 평형일 때 P 타입 반도체 안에 홀이 얼마나 있느냐 결국 PP 낫은 네, 여기에 얼마의 억셉터를 넣었느냐니까 NA고 그다음은 이건 매스 섹션 로죠 MP 낫에 PP 낫요 둘을 곱하면 예, 요 NI 스퀘어 나온다는 그 매스 섹션 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동일하게 P 대신 N 대신 P 뭐 이렇게 바꾸면서 네, 쭉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곁다리로 옆으로 빠져나와서 야, P 평형일 때랑 N 평형일 때 곱하면 NI 스퀘어라는 매스 섹션론은 공부했는데 평형이 만약에 깨지면 이 그대로 유지해도 돼? 라는 거죠. 이 결과는 유지하면 안 되고요. 뒤에다가 엑스포넨셜에 내가 인간 전압 VA를 항상 배웠던 KT 오버 Q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결국 내가 인간 전압이 더블 볼티지라 불리는 KT 오버 Q 상온 300켈빈에서 26mV
그게 몇 배쯤 되냐? 예컨대 뭐 0.26볼트면 더멀 볼티지의 10배죠. 그러면 엑스포넨셜에 10승이라는 요 어마어마한 뭐 대충 한 2.7의 10승이니까 뭐 한 3의 10승쯤 됩니다. 꽤 큰 숫자를 뒤에 곱하면 이 경영 상태일 때만 유효할 줄 알았던 홀 농도와 전자 농도의 곱이 일정하다는 것도 요 팩터 3의 10승만 고려해 주시면 여전히 유효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정션의 법칙이다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평형이 깨졌을 때 P형, N형 쪽 나누어서 P 사이드 쪽에 PP랑 NP를 곱하면 네, NI 스퀘어에 요 밑에 있죠. NI 스퀘어에 엑스포넨셜 요 뒤에 있는 요만큼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요 슬라이드에서 풀어야 되는 거는 평형 대비 얼마나 깨졌느냐가 더 중요해서 델타 값으로 뭐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여기 빼기 1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왔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가운데 그림 보시면 P형과 N형에서 뭐 포워드든 리버스건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뭐 포워드를 먼저 설명드리면 P에 있던 홀이 쑥 넘어와서 이제 N에 오면 소수 캐리어죠. 그래서 쭉 확산되어서 가야 되는데 그 축을 여기 공핍층 엣지를 0으로 해서 이쪽 가는 방향을 X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뉴 코올디네이 새로운 X축을 도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홀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정식이 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식이었습니다. 보시면 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델타 PN이 X에 따라 바뀌니까 요 델타 PN을 Y라 두면 Y를 X에 두 번 미분한 게 여기 Y니까 자기 자신을 뭐 상수로 건드린 거니까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이 세상의 방정식은 뭘까를 고민하시면 사인도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 코사인 같다 사인 넘어오잖아요. 코사인도 그렇고요. 근데 사인 코사인의 합도 그럴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게 엑스포넨셜의 X승,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승도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더해보고 수학자들이 고민해보니 요 슬라이드 하단에 있는 요런 식의 모양이면 저 제일 우측 상단에 있는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되더라. 다만 모르는 바는 A1, A2와 같은 뭐 저기 부정적분 상수라고 해야 되겠네요. 미분 방정식은 풀려면 적분을 해야 되니까. 요 A1, A2를 어떻게 구할까 해서 우리 PN 다이오드라는 특별한 케이스에 공핍층 엣지 X0과 공핍층 너머에 저 멀리 무한대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그림으로 오시면 요 X 이퀄 0이 X 프라임이 0일 때입니다. X가 XN일 테니까 X 프라임이 0일 때고 그다음 저 멀리 너머에 있는 요 지점이 X 프라임이 무한대일 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그 밑에 제너럴 솔루션이라 불리는 가장 하단부의 식에 대입을 하면요. 뭐 반드시 A1은 0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A2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다 상수입니다. PN 낫은 평형일 때 N타입의 소수 캐리어 농도니까 N타입의 농도가 ND니까 PN 낫은 ND분의 NI 제곱입니다. NI는 10의 10승이고 다 상수입니다. 내가 전압 준 거 아니까 또 숫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수입니다. 표기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A1, A2를 위해 일반 의 형태에 대입하면 네, 이런 스페셜한 특별한 파티큘러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짓을 사실은 이제 N형 쪽에서 했잖아요. N형의 소수 캐리어인 P. P형에도 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이 하면 힘든데 실제 이 축을 한번 이렇게 뒤집은 이유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했을 때 N형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쑥 넘어오면 쭉 직진할 거 아니에요? 요 직진할 때 그 방향성이 요 플러스 방향이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공부할 때 PN은 P에서 N 방향으로만 그 양의 축 해서 여기를 X라고 했으니 N형 쪽에 있는 홀이 진행할 때는 플러스 X 방향이 맞은데 이쪽으로 갈 때는 이게 마이너스 X 방향. 이러면 수학적으로 또 부호 고민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코오디네이트 시스템 도입했으면 이쪽도 이렇게 코오디네이트 시스템 좌표계를 도입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P 대신 N, N 대신 P 이렇게 위치만 싹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럼 아주 쉽게 대칭적으로 수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스텝 2로 넘어올 겁니다. 갑자기 또 식을 보니까 이게 무슨 스텝 2고 1이고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앞으로 돌아가서 요거 했습니다. 방금 전에 스텝 1. 어브테인 요거죠. 델타 NP가 어떤 식인지 뭐 이렇게 하고 엑스포넨셜에 내가 인간 전압을 KT 오버 Q로 나누고 빼기 1에 또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X 이게 P 타입 쪽에 이거니까 아마 2 프라임 들어가서 뭐 이렇게 걔를 L N으로
디퓨전 랭스로 나눈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이제 스텝 2로 와서요. 해야 할 일은 결국은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PN 다이오드에 내가 전압 VA를 인가하면 전류 I가 얼마 나오느냐의 싸움이니까 이건 전류 밀도로 생각하면 단면적으로 나눈 식이겠죠. 얘를 내가 인간 전압에 대한 함수식으로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가야 할 단계는 야, 네가 PN 다이오드를 만들었을 때 요거는 P형의 전자니까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P가 왼쪽에 있고 N이 오른쪽에 있으면 왼편에 있는 P형의 오른쪽에 있던 N형에 있던 전자가 포워드 바이스 때문에 P형 쪽으로 왼쪽에 있는 P로 쑥 넘어왔습니다. 그럴 때 그 평형 상태 대비 얼마나 변했느냐를 가지고 사실 확산을 할 테니 그 확산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디퓨전 커런트 앞에서 챕터 3에서 공부하신 걸 떠올려 보면 디퓨전일 때 전자가 만들어내는 디퓨전 커런트는 얼마나 그 전자의 농도가 기울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dN, dx에 비례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가 왜 이래? 뭐야? 쓴 게 어디로 갔지? 네. dndx라 써야 되는데 이 n 자리 대신에 사실은 이제 델타 n이 n에서 n 낫을 뺀 건데 n 자리에 넣을 거면 얘를 지우고 n 낫을 더하면 되죠. 근데 미분을 하니까 이런 놈은 x의 값에 무관하게 일정하니까 이 날라가죠. 그래서 n 대신 델타 n을 넣고 그래서 여기 델타 n이 보일 겁니다. 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전자의 농도의 기울기에 비례해서 농도 차죠. 결국 요 텀이 농도 차인데 농도 차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가 QDN이다라고 앞에서 3.1 챕터 3.1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오드 해석의 스텝 2는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 풀었던 델타 NP라고 하는 식을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QDN 곱하는 일입니다. 가봅시다. 어떻게 곱하는지. 네,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P 사이드, 요걸로 설명했죠. 그래서 X2' 축이 도입되어 있고 델타 NP를 구해서 X2'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네, JN이 구해진다라는 거니까요. 요 식 두 번 미분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 델타 NP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잖아요. 바로 앞 슬라이드에 요거요. 요거 X'이라는 좌표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되니까 이건 뭐 X2 프라임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표죠. 네, 상수 처리하시고 뒤에 있는 이놈만 두 번 미분하면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런 거 미분하면 2 프라임을 해볼게요. 한 번 미분하면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이렇게 되죠. 또 미분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또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 하고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x2 프라임입니다. 여기 지금 2분의 1로 쓴 게 사실은 여기는 ln이라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만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n 제곱 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두 번이 아니고 한 번 미분 착각했네. 한 번만 미분하면 되니까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ln분의 1만 나오니까 요 마이너스랑 이 ln분의 1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상쇄되고 요것만 흔적 남은 게 여기 있고요. 예식은 그대로입니다. 됐죠? 똑같은 일을 뭐 n사이드에도 하시면 네, 똑같은 식 세워서 똑같이 하시면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2입니다. 끝. 스텝 3입니다. 마지막 스텝 3는 또 앞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여기네요. 스텝 3는 이제 드디어 평가를 하면 됩니다. JN과 JP를 서로 다른 위치에서 지금 평가를 하는데요. 엄밀히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내가 위치 X에 나오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XP, XN이라고 하고 여기가 QNR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뭐 내가 전압 VA를 인가하면 거기 흐르는 전류 뭐 밀도 J가 있으면 J 값은 딱 하나로 토탈 값으로 결정될 겁니다. 이 위치에 따라 토탈 전류 값이 다르다고 하면 그거는 노벨 물리학상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다이오드를 공부하다 보니까 노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 공핍층인 펜 속도가 오늘 느리네요.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는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 없으니 마이너스 XP인 지점에서 JN은
사실은 쭉 변화 없이 여기 N형 쪽에서의 JN이랑 똑같다. 왜냐하면 봉필층 안에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슉 넘어오면 넘어오는 동안 no,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 그대로 스테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P인 요 지점에서 JN 값을 평가하고요. 요만큼 높이를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JP를 또 평가를 해야 되니까 쟤는 이쪽에서 하겠다는 거죠. 어차피 여기 있던 홀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니 얘가 출발을 해서 쭉 감소할 텐데 요 XN인 지점에서 JP를 알면 사실은 이렇게 땡겨오면 마이너스 XP인 지점에서 JP도 아는 셈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요 높이를 알겠죠?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요 빨간색 높이하고 파란색 높이 둘을 더하면 네, 바로 요 지점 토탈 전류를 알게 되고 주어진 VA 뭐 예를 들어 0.1V 포워드를 가했다라고 하면 정해지는 전류값은 딱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다이오드 측정해 보시면 전압 하나에 대해서 전류값 딱 하나 뜰 겁니다. 요걸 우리는 측정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 내부를 까보면 홀이 만들어내는 전류 컴포넌트와 또 전자가 만들어내는 전류 컴포넌트 요만큼이 있어서 요 2번과 1번을 합하시면 요만큼의 총 3번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입니다. 이게 1번에 해당하는 거고 JN이 2번입니다. 그래서 1, 2를 더해서 3번 전류를 얻는 것이니 한번 그 과정을 뒤에 가서 봅시다. 여기입니다. 공필층 엣지에서 전자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N에 있던 전자가 P에로 넘어온 거예요. 그때고 엣지 지점 x 이퀄 마이너스 xp인 지점에서 전류 밀도고요. 얘는 이제 홀이 만드는 거니까 P에 있던 홀이 넘어가서 N으로 넘어오죠, 홀이. 넘어갈 때 그 엣지 XN인 지점에서 유입된 홀이 주입된 거죠. 주입된 홀이 만들어내는 커런트 덴서티입니다. 얘를 이제 축을 앞에서 썼던 대로 X 프라임, 2 프라임으로 나누어서 했고 요러면 이제 위에 있는 식 요놈이죠. JN 자리에 X2 프라임에 0 넣으면 되죠. 올라가셔서 여기 0을 넣으면 지수함 2의 0승이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지우고 요만큼만 뜯어오시면 됩니다. 그 뜯어온 게 이렇게 오시면 여기 앞에 붙어 있을 겁니다. QDN 보이고 LM분의 NP낫인데 LM분의 NP낫인데 NP낫이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NP낫은 몇 섹션로에 따라 PP낫분의 NI 제곱입니다. 근데 PP낫이 뭐예요? 평형일 때 P형 반도체 홀 농도니까 NA입니다. 그래서 NA분의 NI 제곱 보이세요? NA분의 NI 제곱 맞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괄호 엑스포넨셜은 요 뒤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네, JP에 대해서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JP를 해보시면 여기에 X 프라임이 0일 때 여기 0을 넣으면 이 전체가 1이 되고 나머지 이 PN 낫은 NN 낫분의 NI 제곱이고 NN 낫은 평형일 때 N형 반도체 전자 농도니까 ND입니다. ND분의 NI 제곱이니까 ND분의 NI 제곱 보이시고 여기 QDP 나누기 LP, QDP 나누기 LP 보이시고 바로 이따만한 거 다시 뒤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 전류 다 풀었습니다. 낙서한 걸 지우면 이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이게 이제 사실은 전류 값을 단위 면적 여기서 말하는 단위 면적은 나눠서 여기가 P형이고 이게 N형이면 요쪽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가는 거에 90도 단면적 요 A입니다. 커런트 덴서티 J를 뭐 I면 A만 쪽으로 넘겨서 여기 A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내가 인간 전압의 어떤 함수인지 J를 VA에 대한 펑션으로 쓰면 위와 같은 식인데 이 식이 꽤 복잡해 보여서 사람들이 앞에 있는 이만큼은 결국은 썰킷을 설계하고 썰킷을 동작시키는 사람이 나 전압 얼마 쓸 거야 라고 결정하는 건 이 뒤에 있는 이 네모 박스 친 요놈입니다. 앞쪽에 있는 빗금친 이 영역은 반도체 공장에서 디바이스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이 단위 전하량은 신이 정해주신 거고, NI 제곱은 300켈빈에서 실리콘이라는 소재를 쓰기 때문에 정해진 거고요. 디퓨전 상수는 사실은 모빌리티하고 연관돼 있고, 그 모빌리티는 사실은 이 도핑 농도죠. NA
ND하고 다 연관된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디퓨전 랭스 LN과 LP도 결국은 개념이 디퓨전 상수 값에다가 라이프 타임이라는 개념을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얻을 수 있는 값이었죠. 결국 라이프 타임도 제조 공정을 하는 엔지니어가 디펙이라고 불리는 트랩 사이트를 얼마나 제어하느냐의 싸움이고 D는 농도의 싸움이죠. 결국은 이 L 값도 농도, 그다음 뭐 제조 공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설계자, 팹리스에서 근무하시는 설계자가 뭘 할 수 없는 영역은 그냥 상수 처리해서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죠. 그럼 J는 J not 곱하기 exponential QVA 나누기 KT 빼기 1이 되는데 이를 J 대신에 current I로 바꾸어 쓰면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가운데 붙어 있는 이 상수는 까보면 이렇게나 복잡한데 제 이번 학기 내내 공부하신 단위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NI는 100억 유산균 맺히면서 처음에 강의하셨던 얘기고 D, L, 네, 농도, 도핑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를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커브를 그려보면 뭐 다음 주에 이제 직접 눈으로 한번 측정해 보세요. VA가 여기고 여기 전류가 있으면 아마 그냥 대충 측정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프로브 스테이션에서 4200 장비에다가 연결한 그 창이 따로 있는데요. 그 조그마한 모니터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그림은 이런 걸 겁니다. 근데 이때 이 Y축 I에 로그를 한번 씌워 보시면 로그라는 수학 도구를 들고 들어오는 건 사실 천문학에서 너무 저 멀리 있는 별을 우리가 거리를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너무 머니까 로그를 취하면 아주 큰 수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숫자로 줄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로그 스케일로 바꾸어서 그리면 여기 요 그림에 있는 겁니다. 여기 Y축이 로그 스케일이죠. 이렇게 보시면 10배 단위로 그어져 있는데 직선으로 나올 겁니다. 왜 직선으로 나오느냐가 궁금하시면 이 양변의 로그를 곱해보세요. 취해보세요. 그러면 네, 여기 엑스포넨셜하고 여기 자연 로그 이가 없어져서 요 놈이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럼 로그 i는 VA 나누기 뭐 something이니까 로그 i가 y축이고 요 x축이 VA니까 y는 ax 플러스 b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결국 y축이 로그 스케일이면 보통 세미로그 플랫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미로그 플랫에서 데이터가 직선으로 나온다는 뜻은 실제로는 y 값은 x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바뀌고 있는 걸 얘기해 줍니다. 실제 반도체 칩 기술 얘기할 때 무어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시간의 축 이어스라고 두고 여기에 몇 개의 넘버 오브 트랜지스터가 하나의 칩에 몇 개 들어갔느냐를 측정해 보면 기하급수적인데 그래서 이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옵니다. 최근에 만드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 까보면 뭐 트랜지스터 개수가 칩당 800억 개를 상회해서 100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런 칩 두 개만 칩넷 기술로 붙이면 인간 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 1000억 개를 훨씬 두 배, 세 배, 네 배, 뭐 100배, 1000배도 얼마든지 상회해서 인간이 가진 지능을 초월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얘기를 드렸고 여기까지가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였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전류 전압에 대한 뭐 이상적인 얘기고요. 이제는 안 이상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브레이크를 하고 또 계속 이어가 다이오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브레이크를 했으니까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신 얘기들은 이상적인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특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다이오드에 대한 특성 곡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실제 다이오드에 대한 전류 전압 측정 데이터가 이 그림에 다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플라이드 전압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흐르는 포워드 커런트를 보시면 이런 엑스포넨셜 텀으로 엑스포넨셜의 VA에 비례해서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VA가 0보다 작은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것도 작은 양으로 원치 않는 전류라 네, 리키지 커런트로 흐르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다루고자 하는 바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거 왜 쭉 가지 않고 이게 안 가고 이쪽으로 데이터가 나옵니까? 이런 현상은 도대체 뭡니까? 이런 걸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저 위에 있는 그림을 뜯어와서요.
다시 한 번 더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거를 아이디얼한 다이오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측정하실 거는 거의 아이디얼일 겁니다. 근데 조교에게 꼭 부탁해서 꼭 측정해 보십시오. 야, 이거 더 빼면 어떻게 돼요? 리버스로 더 주면 어떻게 돼요? 아마 전류가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 하나 태워 먹어도 좋으니까요. 꼭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실제 제가 빨간색 컵으로 그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우 한번. 저거까지 다 지워졌네. 실제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찍혀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단조롭게 전류가 계속 증가하게 될까? 요 차이는 요 델타 값은 내가 인가하는 리버스 바이어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 편의상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볼트일 때 요 델타 3, 델타 2, 델타 1 있으면 이 값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 해놓고는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 측정을 하면 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강하게, 즉 절대값입니다. 이 절대값이 커지면 왜 그 실제 아이디얼과 측정값이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게 될까? 원인이 뭘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진짜 낼 겁니다. 주의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를 좀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런 건 이제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바이어스인데 아주 약하게 인가하는 스몰 포워드인데요. 얼마나 약하냐 이제 공학 수업이니까요. 더멀 볼티지인 KT 오버 Q VT라고 하면 이거에 a few times니까 한 3, 4배 정도? 그러면 기껏해야 최대치가 0.1V입니다. 0.1V보다 작은 수준의 즉 수십 밀리볼트 정도를 인가하면 실제 흐르는 전류를 제가 좀 과대 포장을 해서 그리면 이렇게 더 나옵니다. 훨씬 더 많이 전류가 측정이 됩니다. 앞서 공부하신 다이오드 이퀘이션의 VA 값에 뭐 0.09V 넣고 계산한 값보다 훨씬 높은 값이 나옵니다. 한 2배 가까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그 다음은 쭉 갑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실측된 거랑 아이디얼 다이오드 방정식이랑 잘 맞는 구간이 있고요. 그 너머에 계속 이걸 쫓아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직선으로 나옵니다. 전류 전압 곡선에서 이게 기울기 슬롭이 있다라는 거는 이 슬롭은 저항분의 1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이오드는 그 성질을 전기적 특성,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잘 흘린다는 정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언제요? 내가 인가하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무지막지하게 커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무지막지하게 커진다의 그 큰 게 정확히 오늘 이제 공학 수업이니까요. 대략 빌트인 포텐셜쯤입니다. 빌트인 포텐셜은 도핑 농도의 함수죠. P형의 10의 15승, N형의 10의 15승이면 P형 쪽 10의 15승이니까 5만 대 갖고 와서 5, 6, 30, 0.3 일렉트론 볼트. N형도 10의 15승이면 0.3 일렉트론 볼트. 둘이 더하면 0.6 일렉트론 볼트. 그게 빌트인 포텐셜 수치죠. 그럼 결국 다이오드에서 0.6볼트를 상회하는 뭐 0.65볼트, 0.7부터는요. 다이오드스럽지 않을 겁니다. 저항스러워질 겁니다. 실제로 1볼트, 2볼트, 3볼트 뭐 빌트인 포텐셜의 2배 정도 수준으로 전압을 인가하면요. 진짜로 그때부터는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휘는 이런 곡선도 아니고 그냥 생 직선입니다. 저건 또 왜 그런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의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가 여기 이렇게 갑자기 전류가 기하급수적으로 흐르는 1번, 그다음 이 부분 이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비선형적이지만 단조롭게 증가하는 단조 증가 형태의 영어로 monotonically increasing 하는 커런트가 왜 생기는지, 그다음 세 번째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생각보다 전류가 많이 흐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하면 즉 빌트인 포텐셜 이상으로 전압을 가하게 되면 왜 다이오드는 저항으로 바뀌게 되는지 그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영역입니다.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리버스 바이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페르미 레벨 P 사이드고 요게 N 사이드니까 지금 뒤집어진 걸 보면 내려가는 게 전압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P형 쪽이 더 낮은 전압이죠. 즉 마이너스 전압이 들어간 거고 리버스 바이어스입니다. 이때 전류는 일정하게 흐르고 그 원리가 공핍층의 엣지에 있는 소수 캐리어죠. 이제 P타입에 있던 전자, N타입에 있던 홀이죠. 이 녀석들이 이렇게 들어오기만 하면 요 오르막 방향으로 전기장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니 가속 운동하고 스캐터링에 의해서 충돌나면 운동 에너지 다 잃고 또 가속 운동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운동은 요 차이 있죠. 내가 인간 QVA 음이겠죠. 리버스 가는 높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유입됐느냐의 게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리버스 바이어스 때 전류는 일정했었죠. 그 양도 아주 작았고요. 근데 놀랍게도 리버스 바이어스를 더 세게 가한다고 하니 공핍층 안에 전기장은 더 세질 겁니다. 그림 보시면 여기가 EFP고 이쪽이 EFN입니다. 보시는 대로 그 격차가 이만큼이니 이게 QVA고 뭐 크기만 테이크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 앞에서 보신 요 크기하고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상황을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P형에 있던 전자 유입될 거고 N형에 있던 홀도 유입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 유입되고 나서 그 이후의 동작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낙서한 걸 잠깐 지우고 다시 한번 그 동작의 원리를 보시면 이렇게 전자가 하나 들어가면 충돌이 나겠죠. 이때 이슈는 요 높이 차이입니다. 여기 1번 높이하고 2번 높이 비교해 보시면 2번 높이가 1번보다 월등히 큽니다. 이때 만약에 이 2번 높이가요.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밴드갭, 요 경찰서 신고 번호죠. 112. 요거에 한 1.5배쯤 되게 에너지를 충분히 잃어주면 요 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했죠. 전자가 충돌 나면서 운동 에너지를 잃겠죠. 충돌하면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 0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 엣지 E sub C에서 얼마나 위에 있느냐가 운동 에너지 양이라고 배웠는데 요만큼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 잃는 운동 에너지가요. 실리콘 반도체 갭의 1.5배면 아주 재미난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EHP의 생성입니다. 즉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를 뜯어낼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결정 구조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1번 전자면 여기 1번이 있잖아요. 여기 친구 2번을 데리고 옵니다. 동시에 2번 홀도 만듭니다. 왜냐하면 EHP니까요. 짝으로 발생하니까. 이러고 나면 그게 끝이냐? 여기는 여전히 강한 전기장이 있으니 1번 전자도 다시 가속 운동을 하고 2번도 2번에 같이 가속 운동에 참여합니다. 충돌 나겠죠? 잃어버리는 이 운동 에너지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2분의 3 밴드갭을 넘습니다. 그러면 1번은 여기 있고요. 1번에 아까 친구 2번도 있는데 얘네들이 또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마치 새끼 알까듯이. 그러면 1번은 3번 데리고 오고 2번은 4번을 데리고 와서 총 개수는 4개로 놉니다. 분명히 시작은 미약했는데 끝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개수는 1, 2, 4. 그 다음은 그리지 않아도 8. 그 다음 16. 그럼 1, 2, 4, 8, 16 이런 변화라면 실제 여기 N형 반도체의 마지막에 도달하는 전자의 개수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끝은 뭐 2의 등비급수의 합일 겁니다. 1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몇 번 충돌 났느냐의 게임인데 이게 뭐 2의 한 20번 충돌 나면 이거의 합입니다. 개수는 단언컨대 1보다는 월등히 큽니다. 이것이 바로 전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아까 말씀드린 IVA에서 이렇게 가다가 뻥 하고 터지는 요놈 요 정도로 강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면 왜 전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지에 대한 원인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을 마치 산사태가 일어나듯이 다이오드가 망가지죠. 브레이크 다운 되는 메커니즘이다라고 해서 산사태를 영어로 에벌렌치라고 합니다. 에벌렌치 브레이크 다운 메커니즘 어떻게 되는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잘 설명할 수 있으시면 충분히 좋습니다. 이 자세한 메커니즘을 수학적인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릴 것 같아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로 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만약에 제가 스킵한 저 슬라이드가 정말 궁금하시면 그 반도체 물리 수업 녹화된 거 들으시면 하나하나 또 쭉 풀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정말 핵심인 거 꼭 아셔야 되는 것만 지금 갑니다. 요게 아이디얼한 거인데 리얼한 데이터는 요렇게 는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 뻥 해서 터지고 이건 이제 에벌렌치 브레이크 다운 줄여서 BR이라 썼습니다. 이렇게 리얼한 거에 요 왜 넣을까? 그 답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이 최초의 PN 다이오드 개발자라고 생각하고 왜 이런 특정이 생길까? 이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델을 만들려고 아이디어란 다이오드 방정식을 풀었는데 왜 리얼과 아이디얼은 다른가? 상상을 하실 때 항상 챙기셔야 되는 게 내가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풀 때 무슨 가정을 했지? 실제는 굉장히 복잡한 자연계의 현상인데 그 복잡한 걸 한꺼번에 다루려고 하니 힘드니 하나하나 풀어 헤쳐보자라고 해서 풀어 헤칠 때 너는 좀 가만히 있어. 너는 지금 내가 신경을 못 써. 하는 것들이 이제 무시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몇 가지 무시를 하고 핵심적인 그 동작 원리만 들고 와서 이상적인 다이오드 방정식을 우리는 풀었었죠. 그 과정을 다시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너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가정하자라는 걸 하나씩 부정하시면 이제 실제 현상, 복잡한 물리 현상을 모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계속 돌아갑시다. 그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페르미 레벨 두 개 있죠. 네, 분명히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리버스를 증가시키면 요 간격을 계속 큰데 키우는 거죠. 근데 왜 전류가 계속 흐를까? 생각해보면 얘는 어차피 못 넘어가거든요. 더 키우면 더 못 넘어가요. 얘는 아닌 것 같아, 범인이. 근데 얘는요, 이 간격을 내가 더 늘린다고 한들 유입되는 양은 일정하거든요. 안 바뀌어요. 근데 왜 전류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디서 나오는가의 범인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공핍층 안에. 우리가 No Recombination Generation이라는 가정을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 풀 때 했거든요. 스텝 3에서 그 일을 잘 썼죠. 여기에서 있는 JN을 이쪽으로 끌고 와서 이 JN이랑 요 JN이랑 둘이 똑같아요라고 했는데 사실 가운데 아무 일 안 일어난 게 아니죠.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재미있게도 요 공표층은요, 이 W 폭은 VA에 대한 함수입니다. 내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세게, 이 리버스입니다. 리버스 바이어스 크기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까지 증가시키면, 뭐 수학적으로는 감소죠. 이 폭은 늘어납니다. 근데 이 공핍층 안에 일어나는 걸 제가 그냥 단순하게 해서 1나노미터 안에서 EHP 한 개 생긴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강하게 걸면 요 공핍층이 1나노에서 출발해서 10나노까지 가면 생성되는 EHP는 한 개에서 10개까지 늘겠죠. 그럼 공핍층 안에서 생성된 EHP는 전류의 흐름에 어떻게 기여하느냐를 고민해 보면 여기에 일렉트론 생기고 여기 홀 생기면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이니까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전자는 이쪽으로 가속 운동하고 홀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또 충돌 나고 또 가고 충돌 나고 또 가고 얘도 가서 충돌 나고 또 가고 결국은 전자는 우측입니다. 그럼 전류는 전자의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죠. 홀은 H 플러스니까 좌측으로 가요. 근데 플러스니까 전류 IP도 네 플러스 요 방향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만들고 홀이 만드는 전류 값은 공이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IV 곡선에서 이게 아이디얼인데 리얼은 증가한다 했잖아요. 이 갭은요, 재미있게도 내가 공핍층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즉,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면 가할수록 VA의 값, 이 절대값이 커지면서 공핍층도 커지게 되고, 그러면 토탈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 되는 놈도 많고 특히 제너레이션 되는 EHP 늘겠죠. 근데 그 과정이 선형적이에요. 하지만 Y는 X라고 하는 정비례는 아니지만 뭐 거의 선형적인 관계 비슷하게 보입니다. 뭐 실제로 루트거든요. 그래서 모노토니컬리 단조롭게 증가하는 형태를 이렇게 측정해낼 수 있고 이 갭은 내가 인가하는 리버스 바이어스의 크기에 비례해서 뭔가 바뀌게 되고 그 원인은 공핍층 안에 EHP 중에 특히 생성되는 제너레이티드 된 EHP가 좌우 양방향으로 스플릿 되면서 전류값은 음의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자건 홀이건 다 기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 부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딱 한 줄 쓰자면 제너레이션 현상 때문입니다. 이를 사람들이 제너레이션 커런트가 추가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 3번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던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 이거 원래는 이렇게 가는데 이거 좀 과대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간다고 했죠. 이게 리얼이고 이게 아이디얼입니다. 이게 또 왜 이런 갭이 생기느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리컨비네이션 전류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리컨비네이션 커런트가 어디에 생깁니까? 요 델타 값은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범인이 얘입니다. 범인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보시면 페르미 레벨 차이를 보면 P 사이드 쪽이 더 아래쪽이죠. 그 아래쪽 더 높은 전압입니다. 포워드 바이어스 맞고, 근데 포워드를 아주 제가 스몰이라고 했죠. 아주 작은 양을 가했기 때문에 요 놈은 뭐 애당초 넘어가는 핫 일렉트론, 핫 홀들이지만 그 다음 놈들이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주니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좀 이 색깔이 두꺼워졌죠. 보시면 얘도 좀 두껍게 표시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컨덕션 밴드 엣지 정말 많고 많은 전자는 아직까지는 전류 흐름에 참여하지 못하는 정도로만 포워드 바이어스 인가된 겁니다. 근데 왜 전류가 그럼 아이디어라고 리얼하고 이렇게 차이 나느냐? 이 설명을 요겁니다. 요 놈들이요. 비록 요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넘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 명확한 건 여기까지 오긴 옵니다. 이 홀도 이렇게 넘어가지는 못해서 전류 흐름에 참여는 못했지만 여기까지는 옵니다. 오고 나면 야, 너 나랑 결합해. 이게 리컨비네이션입니다. 결합을 하잖아요. 자, 그럼 전자 이동 방향은 요렇게 와서 여기까지 옵니다. 홀은요.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올라가서 재결합합니다. 근데 전류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전자 이동의 반대 방향을 그려보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게 IN이고요. 홀은 전류 방향이랑 같죠. 그럼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올라갑니다. 결국은 밴드 다이어그램상에서 깔끔하게 그리면 요런 얘기입니다. 그거 여기 있는 놈 이렇게 오고 재결합해서 요렇게 전류가 흘러요. 요 부분이 바로 숨겨진 IV 곡선에서 왜 아이디얼은 이런데 리얼은 이렇게 가느냐. 요 숨겨진 곡선, 뭐 I 델타라고 하면 그 놈이 요 놈입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수준의 홀과 전자가요,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공표층 안으로 유입만 되면 리컨비네이션 현상 때문에 전류를 추가적으로 어디셔널 커런트를 만들어냅니다. 어디셔널 추가적인. 그래서 리얼이 I보다 더 크게 측정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다이오드를 공부할 때 이런 흐름은 없다라고 가정했는데 실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실제 측정된 메저먼트 값과 아이디얼리 에스티메이티드 된 추정된 값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IVA 다이오드에서 이번에는 꽤 높은 전류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데 여기를 좀 잘 봐야 돼서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로그 I의 전압이면 아이디어란 거는 식상 이렇게 찍혀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추정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 실선으로 그려진 이게 이제 리얼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양심적으로 잘 맞는 공간이 있다고 했죠. 적정한 보통은 여기가 빌트인 포텐셜이고 얘는 한 0.1 이하의 아주 작은 값입니다.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 보통 더멀 볼티지의 a few times니까 한 3VT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외 요 구간 안에서는 이렇게 너무너무 퍼펙트하게 잘 맞습니다. 잘 맞는 이유는 실제 일어나는 일의 전류 흐름을 주도하는 놈이 우리가 이상적인 다이오드 방정식에서 생각한 P형과 N형의 전자나 홀이 양쪽으로 넘어가서 확산되고 그 원리에 의해서 전류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잘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은 이거 또 안 맞잖아요. 여기서는 거꾸로 주어진 전류에 대해서 이상적인 다이오드에서는 예를 들어 뭐 1볼트만 가면 요 전류값이 뭐 1 마이크로암페어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 제가 제작한 PN 다이오드는 1볼트 그럼 택도 없고요. 한 1.2볼트를 가야 그 다이오드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1 마이크로암페어가 얻어진 거죠. 그럼 도대체 이 0.2볼트 누가 팔아먹었냐? 왜 전압차 델타 V가 생기느냐?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요 이제 공필증이죠. 저항이 엄청 큰 놈이죠. 근데 사실은 이 전압을 굉장히 높게 가해서 하이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전류값도 상당히 많이 흐릅니다.
전류가 꽤 흐르는 상황에서 여기 쿼자이 뉴트럴 영역이 이 초전도체는 아니니 저항이 0은 아닙니다. 있긴 있습니다. 다만 공핍층에 비하면 월등히 작죠. 뭐 수백 배, 수천 배 작습니다만 전류가 수천 배 이상 오르게 되면 여기에 I와 얘가 가지고 있는 R 값의 곱은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P형과 N형 쪽의 이 벌크한 영역의 저항값을 계산을 우리는 이미 앞선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생긴 P형 덩어리가 있습니다. 랭스와 위스와 두께를 알고 여기에 도핑 농도가 뭐 NaND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다 하면 resistitivity는 conductivity 분의 1이고 이 conductivity는 Q mu N 도너의 양 더하기 Q mu P 억셉터의 양 해고 1 이렇게 해서 저항 resistivity 계산할 수 있고 요 벌크한 영역이 가지는 저항은 resistivity에다가 저 길이와 WT의 곱으로 거꾸로 썼다. 여기 L이고 여기 WT로 이렇게 뭐 여기 면적이 되겠죠. 단면적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에서 단위를 옴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도핑을 아무리 진하게 한들 저항은 0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포워드 바이어스를 아주 강하게 걸면 이제 강하게 걸면 전류값도 무지하게 높아서 비록 R은 작아도 I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두 개의 곱 그래서 I와 R의 곱은 단위가 볼트죠. 그래서 IR 드랍 뭐 IR 볼티지 드랍인데 그냥 IR 드랍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존재합니다. 저 드랍은 결국 R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 R은 뭐냐? 네, P하고 N의 QNR 영역인데 그게 하필이면 공핍층에 양옆에 붙어 있어서 시리즈로 붙어 있다. 직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시리즈 리지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럼 그놈이 요 전압 강화 델타 V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나는 1볼트 줬는데 실제로는 1.2를 줘야 되고 그 팔아먹은 0.2볼트는 어디서 IR 볼티지 드랍이 생겼냐? 여기랑 여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오른쪽 보시면 이제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요게 전류 뭐 I1일 때 델타 V1. 그럼 I2 레벨에서 찍으면 요만큼 커브 와서 요게 델타 V2. 뭐 이 일을 뭐 V3에 대해서 이쪽까지 가면 델타 V3 거기에 해당하는 전류 I3에서 I1, I2, I3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델타 V1, 델타 V3를 찍으면 요 슬랍이 나옵니다. 근데 요 전압 강화 팔아먹은 아까 0.2V는 결국은 시리즈 저항에다가 여기 흐르는 전류값 때문에 나온 전압 아까 그 잃어버린 전압이죠. 이 잃어버린 전압을 Y축에 두고 요 놈이 X축에 들어와서 시리즈 저항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여기 점박이처럼 박았고 여기서 기울기를 찾아서 요 기울기에 요건 이제 전류를 뭐 X축에 넣었으니 기울기는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이게 이제 저항, 특히나 시리즈 직렬 저항 성분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직렬 저항 성분은 당연히 존재하는데 전압을 아주 강하게 포워드 바이스를 강하게 인가했을 때만 이걸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정확히 표현드리면 빌트인 포텐셜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압 가하면요.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회로 얘기를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고 마치면 전자회로 설계할 때요. 다이오드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이 그 다이오드의 빌트인 포텐셜 넘는 수준으로 전압이 강제적으로 인가되도록 회로를 설계하면요. 그 다이오드 저항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원했던 다이오드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전자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전자 시스템 전체 오동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가 안 되도록 서킷 디자이너들이 신경을 써서 설계는 합니다만 뭐 이렇게 일부러 전압을 높여서 동작시킬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 좀 이런 물리 현상들이 이면에 있었구나.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